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에 일터들은 어디였냐면은 그냥 바깥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냥 노천에서 일하는 거였죠. 이런 데 있다가 조금 한 7천년, 기원전 7천년경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농업혁명이 생겨났고요. 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바깥에서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실내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변화가 있다면은 10만 년 넘게 진화해오면서 계속 바깥에서만 일을 하다가 현대 근대에 와서는 이제 실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더욱더 우리는 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보통 일을 합니다. 우리가 수렵 채집의 시기에는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1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했어요. 그다음에 원시적인 농업을 할 때에는 한 5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다가 관계수로 농업을 하면은 100제곱미터의 땅,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사무실에 가시면 한 5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큐비클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점점 더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렇게 넓은 곳에서 우리는 원래 그냥 10제곱킬로미터 이런 넓은 데를 뛰어다녀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큰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가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바이오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수렵 채집 때는 오히려 배고플 때나 나가서 사냥하고 뭐 과일 따 먹으러 가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무조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6시까지는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고 시간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거. 여러분이 아직도 출근하기 힘들다. 그건 여러분 아직도 사냥꾼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제 친구가 있어요. 1990년대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우리 집에 운전기사가 5명이나 된다. 그래서 야 너 차를 5대나 샀냐? 근데 차가 2대밖에 없대요. 5명 정도 고용해야지 2명 정도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3명은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업 경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바이오리듬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딱 시간 맞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산업혁명 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결근하고 뭐 일찍 퇴근하고 뭐 조퇴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근데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애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시작은 사실은 공장에 늦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맨 먼저 배우는 노래가 학교종이라는 노래를 배워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뇌를 하는 거죠. 12년 동안을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늦지 않고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직장인이 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했어요. 랩탑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어떤 학자 엘빈 터플러 같으신 분들은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꼭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린 권력을 보는 데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훔쳐볼 때 권력이 생깁니다.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훔쳐볼 때 그때 권력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일을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CCTV를 사장님이 달아놓고 가셨다.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자리 배치를 보시면 항상 부장님은 창을 등지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하게 권력의 위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우차장 창문 등지고 앉아 있고 말단사원 장그래 씨 복도에 앉아 있어요. 장그래 씨는 사장님 보려면 고개를 180도 돌려서 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는 그 대리는 한 90도만 돌려서 보면 볼 수가 있죠. 우차장은 고개만 들면 볼 수 있어요. 권력이 딱 3등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위계가 그 공간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리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동급들끼리 마주보게 돼 있고 부장님 창문 던지고 앉아 있고 문제되는 건 저도 저렇게 앉아 있는데 해주고 나면 모니터가 창이 비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쭉 조사를 해봤더니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자기랑 연구랑 상관없는 옆에 부서 사람들랑 얘기하고 청소부랑 얘기하고 자기랑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미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 서부에서 나옵니다.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서부에서 그런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지진이 많으니까 다 건물이 저층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친구가 3배가 많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면서 창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면 성격 엄청 까칠하잖아요. 그런 성격으로도 위즈니악 같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창업도 했어요. 만약에 잡스가 맨하탄에 태어났다, 그건 왕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착오가 없어가지고 창업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도 있어요. 뇌의 배신자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고 그런 순간들은 언제냐면은 사람이 빈둥거릴 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창의적인 이유는 제일 빈둥거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각박하게 어떤 짜여진 시간에 산다? 그럼 창의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리스 시대 때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들은 다 노예들이 하고 이 사람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상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본다면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창의적이 되는 것처럼 공간도 역시 빈둥거릴 수 있는 공간들,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공간이 많아야지 창의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애플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창고에서, 그러니까 차고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 왜 차고냐? 차고라는 공간은 어느 것도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차를 세우면 차고지만은 차를 빼고 나면 사무실도 될 수 있고, 뭐 거기서 목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짜임새가 없는, 어떤 특정한 기능이 없는 그런 공간들, 빈 공간들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창의적인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창의력이 되고 남는 공간도 창의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쓸데없는 공간들이 없어요. 이게 보세요. 아파트 평면도 이거 딱 보시면 아주 맨날 광고하잖아요. 구석구석 우리는 짜임새 있게 다 썼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천재가 안 나오는 집인 거예요.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정말 뛰어난 애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엔 차고가 없어서 스티브 잡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빈둥거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6m 되는 천정고에 있는 애들하고 3m에 있는 천정고 애들하고 실험을 했어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3m에 있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정고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창의력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증명된 거죠. 우리나라 교실도 2.6m고요. 여러분들 사무공간 대부분 다 2.4m고 지하철 타도 낮고 봉고차 더 낮고 계속해서 천정이 낮은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의적인 공간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 한번 대표적인 뭐 두 대학을 한번 보면서 MIT하고 하버드를 보시면 캠퍼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MIT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가로로 길어요. 찰스강을 따라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운데 그 빨간색으로 된 데가 복도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코리도라고 있어요. 모든 시설들이 다 이 복도로, 중앙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걸어가면은 모든 재학생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더 재미난 거는 걸어가면서 옆에 다른 연구실, 그러니까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서 공부를 해봤는데 저도 건축적인 영감들을 옆에 재료공학과 애들이 연구해서 만든 어떤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수학과 사람들이 연구하는 걸 보면서도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연구한 거를 굳이 100%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를 제가 저 나름대로 그냥 다르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극들이 많은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무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돼 있으면 훨씬 창의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런던에 있는 로이드 빌딩이라는 빌딩인데 가운데 에이트리움 공간이 있어가지고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밥상머리 사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 사옥이라고 그러면 뭐 30층짜리 빌딩이 됐다. 그러면 회사는 30등분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딴 사람들이랑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런 회사에 있으면은 7층에 있으면서 8층, 9층, 10층에 있는 사람들 쳐다볼 수가 있는 거죠. 아래층의 사람도 볼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창의적인 공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하버드 대학교죠. 여기는 건물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어요. 작은 건물들이 마을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인피니티 코리도 같은 거는 없지만은 대신에 중간에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소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창의적인 공간은 우연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변화가 있는 공간이 창의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변화가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은 자연이 가장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마당 같은 공간들을 보시면은 사계절도 바뀌고 아침 해 떠서 질 때까지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태양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은 훨씬 더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옥상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의 사옥에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옥상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상이 가장 창의적인 공간이다. 천정고도 높고 없죠, 아예 천정이. 그리고 가가지고 계속 자연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사실 많아질수록 우리의 일터가 훨씬 더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옥을 하나 설계한 적이 있어요. 뭐 H라는 그룹의 그 회사의 사옥이었는데 그때 이런 아이디어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발코니들을 테라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마당처럼 나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 직원들끼리 서로 왼쪽 사람들하고 오른쪽 사람들 서로 쳐다볼 수 있게 하고. 제가 공모전에 냈어요. 그때 떨어졌거든요, 제가. 왜 떨어졌나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딱 보시더니 떨어지면 하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런 데 있으면은 김 부장이 퇴근하는 거 사장님이 다 알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사원들 투표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수직적인 계열의 어떻게 보면은 회사 문화에서는 사실 이게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면은 뭐 한 저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달걀과 닭과의 관계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저층형 수평 구조로 만들면은 그런 조직 문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직 문화가 그래야지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먼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다 저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마당이 있고 그럴 때 훨씬 더 창의적인 공간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 괜찮은 데가 어디였냐면은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마당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옥의 가운데 마당이 있고 주변에 방들이 배치된 것처럼 사무실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계획하는 건 좀 다르게 이게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루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또 변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공간의 성격이 되게 모호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전화로 받고 있잖아요. 그 업무 처리를 하면은 이게 사무 공간인지 아니면 화장실인지 모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이건 사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카페도 될 수 있고 또 사무실에서는 또 연락이 맨날 채팅하고 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럼 이건 사무실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간들이 예전에는 하나의 한 공간이었다면은 지금은 여러 개의 공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아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창의적이고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사람들이 천재가 안 되는 이유는 1% 영감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끌어내려고 빈둥거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천정고를 높이고 우연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자연을 만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1%만 갖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창의력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3m 높이의 천정고가 창의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낮은 천정고는 집중력은 또 높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집중력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창의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게 비율이 업종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광고회사 같은 데는 창의력이 훨씬 더 클 것이고 디자인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커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집중해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비율의 황금 비율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바꿔 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어느 공간이 제일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느냐? 탕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탕비실을 창문이 잘 보이는 뷰에다가 잘 배치를 해놓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공간을 조금 더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 맞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무엇보다도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들이 나한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아시면서 점점 꾸며나가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창의적이고 좋은 건축이 뭐냐?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화목하게 만드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에요.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는 곳도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좀 더 해피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삶 공간 일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